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평화로운 신도시에서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며 직장과 육아라는 전쟁터에서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워킹맘입니다. 보통 결혼 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을 꼽으라면 시월드,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을 떠올리시겠지만 저에게는 시어머니보다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지독한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보다 어린 시누이였습니다. 오늘은 그 아나무인 시누이와 제가 서로 머리채까지 잡고 거실 바닥을 뒹굴며 끝장을 봤던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았던 저의 사연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 입사 동기로 처음 만났습니다. 신입사원 연수 때부터 눈이 맞아 치열하게 일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3년 연애 끝에 결혼에 꼴이 냈죠. 결혼 준비 과정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꽤 순탄했습니다. 다행히 시댁과 친정 모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편이라 저희 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셨거든요. 결혼 당시 양가 어른들께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이 2억 원씩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갓 서울과 인접한 위성도시에 번듯한 자가를 마련하고 시작할 수 있었죠. 물론 추가적인 대출도 조금 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얼마든지 둘이서 갚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대출을 오래 갚고 싶진 않았기에 좀 타이트하게 기간을 잡고 열심히 갚아나가기로 했고요. 저희는 소위 말하는 완벽한 반반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공평하고 안정적인 출발이 너무나 감사했고 친정에서 지원해 주신 만큼 시댁에서도 기죽지 않고 며느리로서 또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며 잘 지내보려 노력했습니다. 제 남편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모범사원인데다 술이나 담배도 하지 않았던 바른생활 사나이였죠. 게다가 본인한테 쓰는 건 최대한 아끼면서도 저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바로 지갑을 여는 그야말로 진국인 남자였습니다. 시부모님도 워낙에 점잖은 분들이시다 보니 제 결혼 생활에 먹구름 따윈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어쩜 이렇게 유전자 몰빵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시댁에서 남편이 빛이라면 반대로 그림자 같았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아픈 손가락이자 저희 부부의 등골 브레이커, 바로 남편의 여동생인 제 시누이였죠. 제 시누이는 성실하고 경제관념 투철한 남편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그야말로 돌연변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유별났다고 하더라고요. 재능도 없으면서 남들 하는 건 다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는데 옛날부터 미술한다, 음악한다, 무용한다며 이것저것 손댄 게 많대요. 뭐 하나 두각을 보인 건 없는데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건 다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부모님 등골을 빼먹은 돈만 해도 엄청나다고 하고요. 남편 말로는 얼추 계산해도 사교육비로 1억 5천만 원은 좋게 넘을 거라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투자를 해서 뭐라도 하나 건지면 좋았을 텐데 결국 대학 입시조차 잘 안 되고 원서만 쓰면 다 간다는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에 들어가 겨우 졸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부모님이 큰돈을 썼고 또 이것저것 해봤는데도 안 됐으면 부모님께 죄송해서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술을 배우든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자기 용돈 정도는 벌었어야 되는데 신우는 대학 졸업 후 취업할 생각도 없이 내내 백수 공주님으로 살았다더군요. 직장이 없으면 그만큼 쓰는 것도 자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웬만한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더 써재 끼고 다녔대요. 본인이 돈을 한 푼이라도 안 버니까 돈 무서운 줄 몰랐던 거죠. 신우는 시부모님 신용카드로 명품백을 사 모으고 강남클럽 죽순이로 살면서 흥청망청 돈을 뿌리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시부모님이 참다 못해 카드를 정지시키거나 용돈을 끊겠다고 하면 다 큰 성인이 거실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악을 쓰고 난리를 쳤다더군요.
내 친구들은 다 부모가 차 사주고 유학 보내주는데 엄마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돈 안 주면 나 확 죽어버릴 거야. 내가 죽어도 좋아? 라면서 개진상을 부렸다는데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시부모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쥐어주며 신우를 달랬다고 하더군요. 저도 신우에 관한 이러한 스토리를 남편에게 종종 들었기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지간해선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흉을 보지 않아요.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대로 뭐가 있겠지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오히려 자기 여동생한테는 학을 좀 떼더라고요. 남편도 오빠로서 여동생한테 훈계도 하고 진지하게 충고나 조언도 했다네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말을 꺼낼 때면 신우는 또 뒤집어지고 전에는 오빠가 뭐라고 했다고 한번 중내, 사내,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난리를 친 적도 있기에 남편도 그 뒤론 아무리 동생이라도 웬만해선 말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족들이 다 학을 뗐고 질릴 대로 질렸는데 그래도 핏줄이 뭐라고 그냥 저냥 받아줘가며 살았던 거죠. 올케인 저하고는 잘 지냈냐고요? 초반에는 별로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저랑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조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우이의 그 못돼 먹은 히스테리의 화살이 저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대면대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족이 되어가니 그 성질머리가 고스란히 저한테도 그대로 나온 거죠. 언젠가부터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대놓고 무시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저것 잘도 시키더라고요. 그러던 하루는 시댁 식사 자리에서 제가 아끼는 가방을 메고 갔을 때였습니다. 명품은 아니지만 디자이너 브랜드라 제가 꽤 좋아하는 가방이었죠. 그런데 신우이가 대뜸 젓가락질을 멈추고 제 가방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하더군요. 언니, 그 가방 어디서 샀어요? 동대문? 아님 지하상가? 아니에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제 말에 과장되게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에? 브랜드예요? 헐,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나는 무슨 시장에서 산 줄. 네? 아니, 딱 봐도 가죽이 싸구려 티가 너무 나서요. 저는 이런 거 관심 많고 명품도 많아서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언니는 직장도 다니면서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하고 다녀요? 직장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요? 라면서 웃는데 순간 밥 먹다 말고 체할 것 같더군요. 남편도 미간을 찌푸렸죠. 야, 너 말이 심하다. 새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런데 신우이는 남편이 뭐라 하든 말든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묻는 건데 뭘 그렇게 발끈해? 오빠가 돈도 잘 벌어다 줄 텐데 그런 돈은 다 어디다 쓰고 저런 걸 들고 다니는지 궁금해서. 언니 쪽팔릴까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이도 있는데 너무 저렴한 가방 들고 다니면 남들이 흉봐요. 저도 너무 기가 막혀서 한마디 했죠. 그런 게 어딨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 가방만 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편하면 그만이죠. 그리고요, 아가씨, 이런 거 살 때 나는 오빠 돈 안 써요. 신우이는 제 대답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아, 맞다. 언니랑 오빠랑 반반 결혼했지? 그 가방도 언니 돈으로 산 거구나. 몰라봐서 미안해요. 근데 가방은 언니 생각해서 한 말인데 너무 그렇게 발끈하지 마세요. 무섭게. 나는 근데 반반 결혼 좀 별로더라. 부부끼리 너무 계산적이고 좀 독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양가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소중한 돈과 저희 부부의 합리적인 시작을 신우이는 계산적이고 독하다고 하니 참 황당하더라고요. 본인이야말로 부모님 등골 빼먹으며 백수로 살면서 열심히 일하며 사는 사람들을 깔보는 그 태도에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오냐, 그래 너는 얼마나 괜찮은 신랑감 데려오나 보자 싶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드디어 신우는 시집을 가겠다며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엄청 잘난 남자를 데려왔다며 콧대가 하늘로 푼 줄 모르고 솟아있었죠. 신우 말로 자기 약혼남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가 크고 매출도 빵빵하다면서 자기는 부잣집 며느리가 된다 이거였죠. 시댁 식구들 모두 반신반의했고 잘 알아보라고 했지만 신우는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신혼을 시작한다고 자랑이 넘쳐났죠. 그렇게 결혼 후 자기 집에 저희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집들이 겸 다 같이 갔는데 대놓고 온갖 유세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집 좋네요, 정말. 이런데 처음 와봤죠? 많이 구경하세요. 그 말에 저 말본새는 결혼해도 안 고쳐질 건가 보다 생각하며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신우이가 그 가방을 보며 푹 하고 웃더라고요. 세상에, 아직도 이 가방. 언니 진짜 검소하네요. 이제 가방 좀 버리면 안 돼요? 나 안 쓰는 가방 많은데 좀 줄까요? 라며 또 제 가방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여자는 가방이랑 구두가 자존심이래요. 언니 너무 검소하게 사는 거 자랑 아니에요.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남들이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다 은근히 무시할걸요? 그러면서 명품 로고가 박힌 접시에 과일을 내오며 떵떵거렸습니다. 자기 남편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돈이 굴러 들어온다느니 이번에 3억짜리 외제차를 계약했다느니 하며 온갖 허세를 부렸죠. 남편은 저에게 작게 말을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그냥 오늘만 참고 넘어가 주라고요. 저도 그래 자랑 실컷 하고 싶나 본데 들어주자 생각하며 좋게 좋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화려했던 그 거드름은 우습게도 1년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심해부 되는 사람이 엄청 부자고 그의 아버지 회사가 그렇게 잘 된다더니 웬걸 이미 망한 지 오래라서 도산하고 있는 중이었더라고요. 원래도 망하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신우랑 심해부가 결혼하고부터 더욱 가파르게 고꾸라지더니 결국 엄청난 빚만 남기고 파산을 했다는 겁니다. 심해부네 집도 허영심이 엄청나서 사업으로 인한 매출은 바닥났는데 씀씀이는 여전했대요. 그러니까 남는 건 결국 빚밖에 없었던 거죠. 심지어 자랑하던 그 펜트하우스도 월세였는데 이미 보증금도 다 까먹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가 월세인지도 몰랐는데 신우나 심해부가 허영심과 허세가 엄청나구나 싶더라고요. 한 달 월세만 해도 얼만데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 신우이가 자랑하던 명품과 외제차 모두 렌트거나 짝퉁 혹은 빚으로 무리해서 산 것들이었습니다. 진짜 돈이 많아서 산 것도 아니면서 왜 저렇게까지 무리해서 돈을 써제꼈는지 허세가 정말 무서울 정도더라고요. 신우네 시댁은 빠르게 망했고 신우는 그 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심해부랑 싸운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그때 갓 낳은 아이가 있었는데도 지긋지긋하게 싸우더니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한다고 했죠. 그렇게 친정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어머님 아버님도 시골로 이사를 가셨어요. 신우까지 시집 보내고 나면 시골에 내려가서 귀농해서 살겠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우 결혼 후에 곧바로 집 정리해서 내려가셨다 보니 신우가 이혼 후 오갈 데가 없어진 거죠. 시부모님은 신우를 위해 집을 팔아서 마련한 노후 자금을 깨서 1억 5천만 원을 만드셨습니다. 그걸로 신우 살 집을 마련해 주신다고요. 하지만 서울 하늘 아래 전셋집 하나 구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죠. 그래서 아마 남편에게도 부탁을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에게 미안해하며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미안한데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하나뿐인 여동생이다 보니 새로 집 구하는 거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부모님도 지금 가진 거 다 털어놓으셨는데 5천만 원 정도가 모자라신데 내가 평생 당신한테 더 잘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솔직히 그동안 신우이가 저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들을 생각하면 10원 한 장도 주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이 눈물로 호소하시고 남편이 저렇게까지 부탁하는 걸 보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더군요. 알았어.
대신 이번이 마지막이야. 작은 빌라라도 안전한 곳으로 얻어줘. 그렇게 저희 부부는 피 같은 돈 5천만 원을 보태주었고 신우이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를 겨우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 오죽하면 저러겠나. 가족이 공경에 처했는데 돕는 게 도리지. 내가 덕산 놈셈 치자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신우라는 인간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거였어요. 신우는 호의가 권리인 줄 아는 아주 뻔뻔한 인간이었으니까요.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가난해진 신우는 염치라는 걸 아예 상실해버린 듯 했습니다. 하루는 저희 집에 놀러 오더니 현관에 세워둔 디럭스 유모차를 보며 대뜸 그러더군요. 언니, 이거 이제 안 쓰죠? 나 줘요. 아, 아가씨, 미안한데 이건 친한 친구한테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애초에 그 친구가 나 아기 낳았을 때 카시트랑 장난감이랑 비싼 선물을 많이 해줬거든요. 아니, 가족이 먼저지 남이 먼저예요? 친구한테 이걸 왜 줘요? 친구는 알아서 사라 그래요. 이건 내가 들고 갈 거예요.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굴었고 저는 뒷골이 슬슬 당기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내가 들고 가기 전까지 시트 세탁 좀 해주세요. 3, 4만 원 주면 해주는 데 있다던데. 언니가 연락해서 좀 해서 주세요. 마치 맡겨놓은 물건 찾아가듯 당당한 태도에 기가 찼지만 남편 얼굴 봐서 참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조카 돌잔치 때는 대뜸 전화가 와서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언니, 나 진짜 우리 우진이 돌잔치 꼭 해주고 싶은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돈이 부족해서 거기 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가뜩이나 이렇게 돼서 우리 우진이한테 미안해 죽겠는데 돌잔치까지도 거지 같은 데서 하려고 하니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언니가 나 좀 도와줘요. 나 다른 건 몰라도 돌잔치 하나만큼은 좋은 데서 해주고 싶어. 네? 본인 형편이 어려우면 간소하게 하거나 생략하면 될 것을 남들 눈 의식해서 올케인 저에게 돈을 강요하는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거절하면 또 시부모님께 전화하거나 남편을 들들 볶을 게 뻔해서 에라 불쌍한 인간아 생각하며 몇 번 도와줬더니 나중에는 아주 당연하게 도와줘야 되는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한테 돈 타내던 걸 이제 저희 부부한테 똑같이 하라는 거였죠. 제 속에서는 당연히 천불이 났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참아줘야 되나 벼르고 있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따로 있었죠. 어느 주말 아침 남편은 일이 있어서 나가고 저는 평화롭게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눈물 범벅이 된 시누이가 왔더라고요. 문을 열어주자마자 거실 바닥으로 달려와 통곡을 하는 겁니다. 나 이제 어떡해요. 집주인이 전세금 5천만 원 더 올려달래요. 안 그러면 당장 나가래요. 나 갈 데도 없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당연하다는 듯 손을 내미는 거예요. 언니가 오빠한테 말해서 좀 도와줘요. 내가 나중에 갚을 테니까. 하지만 저희 사정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저도 아이 육아 때문에 일을 줄여 수입도 예전 같지 않았고 대출도 갚고 있었고요. 아가씨 정말 미안한데 우리도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미 저번에 전세 구할 때 5천만 원 해드렸잖아요. 더는 무리예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바닥에 엎드려 울던 시누이가 눈물을 뚝 그치고는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돈 안 줬다고 바로 본색을 드러낸 거죠. 와, 언니 진짜 좀 그렇네요. 언니네 집 들어보니까 6억에 분양받아서 지금 9억 됐다던데요. 가만히 앉아서 3억이나 벌어놓고 동생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는데 5천만 원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돈방석에 앉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라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집값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그게 당장 제 수중에 현금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집은 팔기 전에는 제 손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요. 저희는 여전히 남은 대출을 빠듯하게 갚고 있는 실정이었고 정말 여윳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맡겨놓은 것 마냥 왜 돈 안 빌려주냐고 따지는 꼴이라니 기가 턱 막히고 또 화가 났죠. 아가씨, 집값 오른 거랑 당장 쓸 현금 있는 거랑은 다르죠. 그리고 그게 아가씨 돈도 아니잖아요. 웃긴다 진짜. 솔직히 이 집 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2억이나 해줬다면서요. 그 돈으로 집 사서 부자 됐으면 고마운 줄 알고 시댁 식구한테 좀 베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혼자 다 처먹으려고 들어요? 뭐라고요? 혼자 다 처먹어?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래, 혼자 다 처먹으니 좋아? 욕심은 많아가지고. 개념 없는 소리를 찍찍 내뱉는 신우이를 보자 저도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죠. 그래. 계산 한번 똑바로 해볼까?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한테 2억 해줬지. 근데 네 전세금으로 5천 줬지. 그럼 결론적으로 시부모님이 해주신 건 1억 5천이야. 근데 우리 친정에서는 결혼할 때 2억, 그리고 이 집 살 때 대출 줄이라고 3천 더 해주셔서 총 2억 3천 해주셨거든? 지분으로 따지면 이 집을 팔아도 우리 친정에 내놔야지. 왜 염치 없는 너한테 주니? 넌 양심이라는 게 없니? 팩트 폭격을 맞은 신우이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지더니 분에 못 이겨 저한테 욕지거리를 하는 겁니다. 너 잘났다. 이 욕심만 드글드글한 년아. 뭐라고? 년? 너 미쳤니? 그래, 미쳤다. 어쩔래? 하더니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휘어잡는 거예요. 저는 순식간에 머리채가 잡혀 너무 놀랐죠. 아! 이거 안 놔? 근데 놀람과 동시에 너무 열받는 겁니다. 이게 그래도 신우이라고 봐줬더니 진짜 사람을 물로 봤나 싶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분노를 담아 똑같이 신우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거실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놀라 뛰쳐나와 엄마 하고 울었지만 이미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개념 없는 소리도 한두 마디지 너 오늘 잘 걸렸다 싶었죠. 제가 우악스럽게 신우이 머리채를 당기고 밀쳐버리니 신우도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나동그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신우이를 바닥에 깔고 앉아 멱살을 흔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봐주니까. 너 내가 경찰에 주거침입이랑 폭행으로 신고해줄까? 너도 때렸으면서 무슨 폭행? 네가 먼저 때렸잖아, 선빵. 너 20대 때 백수로 놀면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월 100만 원씩 다 쓴 거 다 알아. 되지도 않는 예체능 한다고 1억 5천 날려먹은 것도 다 안다고. 양심이 없냐? 가족들한테 미안한 것도 없어? 오빠랑 내가 5천만 원 보태준 것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야지. 어디서 돈 더 내놓으라 행패야. 돈 맡겨놨어? 그리고 년? 그래. 너 나한텐 연소리 한 거 보니까 옳게 살고 뭐고 제대로 붙어보자 이건데 너 오늘 잘 걸렸어. 원하는 대로 아주 끝장을 내줄게. 제 서슬퍼런 기세에 완전히 눌린 신우이는 입을 떡 벌리더니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나이가 적지도 않건만 무슨 7살짜리 어린애처럼 떼를 쓰며 엉엉 울더라고요. 제가 코웃음을 치며 옆으로 나오자 신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본격적으로 꺼이꺼이 우는 겁니다. 저한테 맞고 욕먹은 게 분했나 보더라고요. 그 꼬라지가 정말 가관이었죠. 오빠한테 다 잃을 거야. 엄마한테도 언니가 나 때렸다고 다 잃을 거라고. 어디 두고 봐. 그 찌질한 모습에 헛웃음이 터지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는 신우가 들고 온 가방을 문 밖으로 집어던져버리며 소리쳤습니다. 일러. 가서 실컷 일러 바쳐봐.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리고 당장 꺼져. 내가 왜? 여기 우리 오빠 집이기도 해. 놀고 있네. 경찰 부를까? 아니면 질질 끌고 나가줄까? 그 말에 신우는 부들부들 떨며 노려보더라고요. 신우한테 이런 짓을 해? 네가 한 짓이나 생각하세요. 그동안 많이 참아줬다. 어머님 아버님이랑 니네 오빠는 그래도 네가 가족이라고 참아주고 넘어가주고 했나 본데 난 달라. 너랑 나랑 피가 섞이길 했어. 뭘 했어? 이따위로 굴면 나도 안 참지. 더 쳐맞아야 나갈래? 진짜 너무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결국 신우이는 울며 겨자먹기로 바닥을 기어나가듯 쫓겨났습니다. 저는 바로 문을 확 닫아버렸죠. 문이 닫히고 나니 그제야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며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싸워본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신우 앞에서는 큰 소리 탕탕 쳤지만 심장도 미친 듯이 뛰었죠.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을 가감 없이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전부 알렸습니다. 여보, 나 지금 아가씨랑 머리채 잡고 싸웠어. 아가씨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더군요.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은 깊은 한숨을 푹 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야. 그동안 네가 내 식구라고 참아준 거 다 아는데 볼 꼴 못 볼 꼴 다 보여서 미안해.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남편은 그 길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어 불같이 화를 내며 절연을 선언했다고 하더라고요. 너 앞으로도 그따위로 굴면 오빠가 뭐고 가만 안 둬. 부모님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나도 이제 더는 못 참는다.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건 경고야. 그 뒤로 신우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다 알렸어요. 그리고 세연이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 하고 맘에 안 드니 쌍욕하고 머리채까지 잡았다면서 아무리 동생이라지만 저런 아나무인 짓 도저히 용납이 안 됐다고 했다더군요. 그동안 마냥 오냐오냐 해주던 시부모님도 이번만큼은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죠. 신우에게 전화해서 언제 정신 차릴 거냐고, 우리가 언제까지 네 뒤치다꺼리 해줘야 되느냐 소리 지르고 한바탕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네 알아서 살라고 모든 지원도 끊어버리셨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이 끊기자 신우이의 삶도 급속도로 추락했죠. 결국 전세금을 올려주지 못했기에 살던 빌라에서도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받은 전세금으로 생활비를 쓰면서 낡고 좁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하면 될 텐데 그 성질머리로 일 구하기도 쉽지 않고 또 본인도 내가 아무 일이나 못한다면서 버팅기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보더라고요. 생활비가 없으니 전세금 까먹고 그토록 아끼던 명품 가방들도 중고 장터에 헐값으로 내다 팔아 연명한다더라고요. 그러다 뭐라도 해보겠다고 SNS에서 공동구매 파리피플 흉내를 좀 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팔로워도 없고 인맥도 다 끊겨서 그나마도 신통치 않은 모양이고요. 펜트하우스 타령하던 그 콧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가족들한테 손절당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아직은 그래도 버틸 재간이 있나 본데 돈 다 쓰면 나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어야지 어쩌겠나요. 이제는 믿고 도와줄 가족들도 없는데요. 그날 이후 거의 못 보고 지내다가 지난 명절에 왔길래 마주쳤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그 싸가지 없는 눈빛과 말투로 음식이 짜네 어쩌네 과일 잘라달라고 하거나 뭐 갖다 달라고 하면서 상전 노릇을 하려 했겠지만 지금은 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구석에 쭈그려 있다가 밥만 허겁지겁 먹고 도망치듯 사라집니다. 시부모님도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는지 마음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냅두라고 쟤는 정신 좀 더 차려야 된다고 절대 지금 도와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쟤는 더 정신 못 차릴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저 역시도 하루아침에 초라해진 그 뒷모습에 좀 씁쓸한 기분도 들었지만 그렇다고 동정심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까요. 물론 남편과 시부모님께는 이런 사단이 난 게 죄송하고 민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할 말을 다 쏟아 부었다 보니 후회도 없고 속 시원한 것 같아요. 오히려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간 듯 속이 다 시원합니다. 가족 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을 이번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부디 신우이가 이번 기회에 정신 좀 차리고 더 이상 늙으신 부모님이나 저희 부부에게 손 벌리지 말고 제발 자기 힘으로 알아서 밥벌이라도 하고 살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막장 10월도 없는 행복한 결혼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여생을 즐기고 있는 50대 주부이자 문화센터에서 마크라메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향기라고 합니다. 사람 인생 참 한치 앞을 모른다더니 제가 딱 그 짝인 것 같아요.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와 자식들 키우는데 바쳤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혀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2다리 쭉 뻗고 잠도 잘 자고 편안하게 잘 지냅니다. 제 뒤통수를 친 그것들의 결말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우습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막장 드라마보다 더 기막힌 제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제 남편 오세중은 지역에 있는 꽤 탄탄한 중견기업의 생산직 기장으로 2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기장이란 직급은 사무직으로 치면 팀장급과 같은데요. 남편의 연봉은 1억 정도 되었고 회사 내에서의 입지도 나름 탄탄한 편이었죠. 남들이 볼 때 저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사모님이었을 겁니다. 46평대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명문대에 진학해 제압가림 잘하는 듬직한 2 아들까지. 게다가 저도 손재주를 살려 마크라메를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었고 경력을 쌓아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활동도 하고 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세상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겠다.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아 저렇게 우아하게 사냐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빛 좋은 개살구, 속빈 강정에 불과했습니다.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사모님이 아니라 남편의 무수리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집에만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조선시대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한 가부장적인 남자였습니다. 저보다 4살이 많은 남편은 주말이나 휴일에도 소파와 한 몸이 되어 물 떠와라, 리모컨 어딨냐, 과일 깎아와라 등등 저를 부려먹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소위 말하는 지독한 삼식이었습니다. 주말처럼 집에 있는 날은 삼시세끼를 꼬박 집에서 그것도 갓 지은 따뜻한 밥과 국으로 대령해야 했습니다. 냉장고에 들어간 반찬이 다시 나오는 것도 싫어해서 항상 반찬을 새로 해야 했고 국이 조금이라도 식거나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내가 밖에서 보러 오는 돈이 얼만데 집에서 찬밥을 먹어야겠냐? 며 성을 내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참고 삭히는 성격인데 그 비위를 맞추느라 나중에는 속에서 쓴물이 올라올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단함보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죠. 결혼 5년 차쯤 때였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막 걸음마를 떼던 무렵이었어요. 남편은 자주 가던 룸살롱 마담과 바람이 났더라고요. 단순한 유흥 수준이 아니고 아예 그 여자네 집에서 2집 살림처럼 지내기도 한 거예요. 그때도 회사일 바쁘다고 밤낮 없이 철야 근무한다고 온갖 생색은 다 내놓고 정작 계집질에 2집 살림한다고 바빴던 거죠. 그때 제 가슴은 숫덩이가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한바탕 싸우고 이혼 도장을 찍고 싶었지만 어린 2 아들이 눈에 밟혀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에는 저도 경제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울 형편이 안 되었어요. 그렇다고 개차반 같은 남편에게 아이들 맡기고 이혼하는 건 죽기보다 싫었고요. 나만 참자, 나만 모른 척하자 피눈물을 삼키며 덮었습니다. 그 뒤로는 같이는 살지만 사실 정은 별로 없었죠. 그냥 애들 아빠로 돈 벌어오는 가장으로 마음을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남편 역시도 큰 애정은 없었고 이혼하는 것보다 저랑 사는 게 지도 편하고 좋으니까 그냥 살았던 것 같고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 20년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부부처럼 보였겠지만 제 마음속에서 남편은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고 껍데기만 부부이기도 했어요.
제게 남편은 그저 돈 벌어다 주는 하숙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그 전에 취미생활로 또 나중에 돈벌이 수단이 될까 싶어서 시작했던 마크라메. 나중에는 수준이 꽤 되어서 문화센터에서 마크라메 강의도 시작했습니다. 실을 엮어 매듭을 만드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유일한 힐링이었죠. 그렇게 평소처럼 강좌를 열었는데 제 수업에 최미은이라는 수강생이 들어왔습니다. 미은 씨는 저보다 3살 어렸고 항상 인조 속눈썹을 붙여 눈이 화려한 여자였습니다. 겉으론 밝고 명랑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늘이 있기도 해서 분위기가 묘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강사와 수강생이었습니다. 그러다 쉬는 시간에 개인적인 이야기도 주고받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면서 물어보고 알려주는 과정에서 좀 친해졌어요. 미은 씨는 오후에 식당에서 설거지와 서빙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돌싱이라고 했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연히도 저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는 아파트 내에서 45평대 자가였고 미은 씨는 좀 작은 평수의 임대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같은 아파트, 같은 동네라는 사실에 왠지 모를 친밀감이 느껴졌죠. 워낙 싹싹하고 친근하기도 했고요. 미은 씨랑 개인적으로 좀 친해지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했는데 미은 씨는 자신의 신세 한탄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마냥 밝고 긍정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깝게 지내보니 힘든 일이 참 많고 가슴에 한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언니, 저는 전 남편 때문에 인생을 망쳤어요. 그 인간 완전 한량이었거든요. 맨날 집구석에서 그림 그림답시고 폰만 잡고 생활비 하나 안 벌어왔다니까요. 결혼 생활 내내 제가 식당 나가서 일하면서 돈 벌었잖아요. 결혼 전만 해도 참 멋있고 근사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낭만적이고. 그래서 사랑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그런 남자랑 결혼하니까 죽어라 이래도 남는 거라고 구질구질한 생활뿐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도 뭐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남자는 역시 능력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걸 20대 결혼할 때 알았어야 했는데 나는 내가 20대로 돌아가면 정신 차리라고 꿀밤이라도 때려주고 싶다니까요. 남자는 무조건 돈 잘 버는 사람이 짱이야. 절대 저런 한량 같은 사람이랑은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요. 미은 씨가 한숨을 폭폭 내쉬며 하소연할 때면 저도 모르게 측은지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옷도 화려하게 입고 잘 꾸미고 다녀서 세상 해맑고 긍정적인 사람 같은데 속은 정반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종종 문화센터 밖에서도 만나면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며 언니 노릇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은 씨도 저를 친언니처럼 따르며 살갑게 굴었고요. 그렇게 가깝게 지내다가 언젠간 자연스레 저희 집도 초대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에 온 미은 씨는 놀라더라고요. 어머,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우리 집이랑은 천지 차이네. 우리 집은 코딱지만 해서 숨이 턱턱 막히는데 언니는 참 좋은 집 사네요. 미은 씨는 거실 한편에 놓인 제 골프 가방을 쓰다듬으며 부러움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언니 골프도 해요? 나도 골프 한번 배워보는 게 소원인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꿈도 못 꾸죠 뭐. 언닌 좋겠다. 우아하게 문화센터에서 강사하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차도 외제차에 옷도 다 백화점 브랜드만 입고 부럽다 부러워. 저는 쑥스러워 손사래를 쳤지만 솔직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동경의 대상이 된다는 건 묘한 우월감을 주기도 하니까요. 심지어 미은 씨는 저에게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언니가 제 롤모델이에요. 나도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내가 가만 보니까 운 중에 제일 좋은 운은 역시 남편 운이야.
언니 봐요. 돈 잘 버는 남편 잘 만나서 돈 걱정 없이 자식 농사도 대박 나고. 언니는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 나 같은 년은 그냥 고생만 하다 죽는 거지 뭐. 라는 겁니다. 갈수록 조금씩 과해져가는 언행에 조금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속에 쌓인 게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좋게 좋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미은 씨가 저에 대해서 묻는 것들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특히 저희 남편의 경제력에 대한 호기심이 크더라고요. 언니, 근데 이 정도 평수에 관리비며 생활비며 게다가 아들들 대학 등록금까지 하려면 돈이 장난 아니게 들 텐데 형부가 돈을 엄청 잘 버나 봐요. 그냥 뭐 한 회사 오래 다녀서 기장 달고 하니까 굶지는 않고 살지. 제가 겸손을 떤다고 생각했는지 미은 씨는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에이, 겸손하시기는. 중견기업 기장이면 현장직에선 임원급이라던데 연봉 꽤 되죠? 솔직히 말해봐요. 얼마 정도 돼요? 한 1억은 되나? 그녀의 반짝이는 눈빛에 저도 모르게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뭐 대략 그 정도는 되지. 상여금이랑 이것저것 합치면. 그 순간 미은 씨의 눈동자가 탐욕스럽게 커지는 걸 얼핏 봤습니다. 어머나, 1억이요? 소위 말하는 억대 연봉이네. 언닌 진짜 돈 걱정 없겠다. 언니가 왜 우아하게 사는지 이제 알겠네요. 아휴, 난 언제 그렇게 살아보나. 차라리 다시 태어나는 게 빠른가?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허공을 응시하며 이럭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연봉 1억 남편을 둔 우아한 사모님일지 몰라도 실상은 삼시세끼 밥 차려 바쳐야 하는 무수리 신세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걸 남한테 미주알 고주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 인간이 과거에 룸살롱 마담이랑 바람나서 제 속을 숫덩이로 만들었던 일까지도 굳이 시시콜콜 떠벌려서 제 얼굴에 침을 뱉고 싶지는 않았죠. 그래서 미은 씨가 그런 말을 할 때면 그냥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짓거나 다른 얘기로 돌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미은 씨는 노골적으로 제 남편에 대해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부는 성격도 좋으시죠? 그렇게 돈 잘 버는데 가정적이까지 하면 진짜 사기 캐릭터인데. 혹시 형부 회사에 돈 많은 돌싱 없어요? 저 나이 많은 거 상관없어요. 그냥 돈만 많으면 돼요. 저도 언니처럼 좀 편하게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그저 농담인 줄 알고 알아볼게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가끔은 너무 집요해 좀 곤란하거나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그냥 좋게 좋게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미은 씨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미은 씨가 졸라서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였어요. 언니, 나 화장실 좀 급해서. 근데 내 폰으로 가게에서 급한 연락 올 때가 있는데 전화 오면 좀 받아줘요. 화장실 갔다고 해주고. 저는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미은 씨가 화장실로 뛰어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전화인가 싶어서 봤더니 카톡 알림이더라고요. 저는 무심코 화면을 보게 되었는데 방금 전까지 친구와 나누던 대화창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나 그 언니 집 놀러가. 이 집이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결국 이 언니가 누리는 여유도 다 지 남편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남편 등골 빼먹고 사는 주제에 우아한 사모님 행세하는 거 보면 꼴같찮다니까.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서는 언니 하며 간이라도 빼줄 듯 굴더니 뒤에서는 저를 남편 등골 빼먹는 여자 취급하며 지인들에게 씹어대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일단은 모른 척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미은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언니, 이 커피 너무 맛있어요. 언니는 어쩜 커피도 맛있게 내려요? 하며 눈웃음을 치더군요.
그 가식적인 얼굴을 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미은 씨의 이중적인 속마음을 알게 되고 좀 속상했던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문화센터에서 수강생으로 만났다가 친해진 동생이 있거든. 미은이라고. 아, 그래. 당신도 그때 우리 집에서 있던 거 봤잖아. 인사도 하고. 기억나지? 아, 내가 그런 걸 시시콜콜 어떻게 다 기억해. 하면서 괜히 볼멘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흘겨보며 말을 이어갔죠. 근데 좋게 봤는데 가만 보니 앞뒤가 좀 다른 것 같아. 뒤에서 내 욕을 하는 것 같더라고. 보통의 남편이라면 그런 여자 만나지 말라고 했겠죠. 그런데 제 남편 반응이 묘한 겁니다. 아, 뭐 친한 친구한테는 그럴 수도 있지. 당신은 아예 그런 소리 안 하고 살아? 아니잖아. 지금도 봐. 나한테 그 최미은인가 뭔가 하는 여자 뒷담하고 있잖아. 그 말에 저도 확 무안해지더라고요. 아니, 이런 건 뒷담이 아니라. 아, 다 똑같은 것들끼리 무슨. 뭐라고? 아우, 시끄러. 밥이나 차려. 남편의 행동에 저는 가뜩이나 없는 정이 더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쨌든 남편의 반응과 별도로 저는 그 후로 미은 씨를 조금씩 멀리했습니다. 연락이 와도 적당히 핑계를 대며 피하는 식으로요. 제 앞에선 언니 하면서 뒤에선 그런 뒷담하고 욕하는 걸 알았는데 마냥 친하게 지내긴 어려웠죠. 어느 순간 최미은도 눈치를 챘는지 더 이상은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은 씨에게서 다급한 문자가 온 겁니다. 언니, 나 자빠져가지고 몸이 너무 아파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당장 다쳐서 아프다는데 모른 척할 수가 없었죠.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도 않더라고요. 심각한 상황인가 싶어서 저는 만사 제쳐두고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도 알려줬기에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낯익은 신발이 보이는 겁니다. 다름 아닌 제 남편의 신발이었던 거죠. 이게 여기 왜 있지? 어안이 벙벙하면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신발을 신은 채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방 안에서는 제 남편 오세중이 팬티 차림으로 침대 한가운데 뻗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으니까요. 그 모습은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코까지 골며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렀죠. 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남편은 감전된 사람처럼 펄쩍 뛰며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안방에 딸린 욕실 문이 달칵 열리더니 샤워가운 하나만 걸친 최미은이 나오는 겁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니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여길 어떻게... 남편은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 바지를 입느라 난리였습니다. 그 꼴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천박해 보이던지 구역질까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최미은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척 입을 틀어막았지만 그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발연기였습니다. 자기가 아프다고 불러놓고 놀라는 게 말이 되나요? 어머, 언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에요? 세상에, 이를 어째... 언니가 볼 줄은 몰랐는데. 진짜 그 꼬라지를 보는데 지랄하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최미은은 말과 달리 봤지 이제 이 남자는 내 거야 라고 말하는 듯 승리감으로 눈까지 번들거리고 있었죠. 그 꼴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일부러 저를 이 시간 이 장소로 불러들여 제 남편과 뒹구는 꼴을 보여주려 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뻔하죠. 제 남편이 돈 잘 번다고 하니 뺏고 싶어진 겁니다. 너 아프다며 죽을 것 같다더니 남의 남편이랑 뒹구니까 살만하니? 이게 네가 말한 부업이야? 제가 부들부들 떨며 묻자 최미은은 가증스럽게도 미안한 척하며 눈물까지 훌쩍이더라고요.
저는 폰을 들어 둘이서 그러고 있는 것 촬영도 다 했습니다. 진짜 이 더러운 것들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폰을 들이대자 그제 얼굴 가리고 찍지 말라며 연병을 떨었죠. 저는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려 식탁에 보이던 물병을 갖고 와 두 연놈들에게 끼얹어 버렸습니다. 최미은도 소리를 지르고 남편 놈도 미쳤냐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였죠. 야, 이 더러운 것들아! 내가 니들 가만둘 줄 알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니들 눈에선 피눈물 나는 거야. 알아? 저는 물병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그 난장판을 뒤로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저런 인간들을 믿고 내 속을 다 보여주고 밥까지 사 먹였다니. 하지만 슬픔은 잠시였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제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그 자리엔 차가운 도끼만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집으로 쫓아와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당신이 오해한 거다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가 먼저 이혼은 절대 못한다며 버티는 겁니다. 잘못한 주제에 반성의 기미는 눈꼽만치도 안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랑 이혼은 절대 안 하겠다는 남편놈과 달리 그 후로 최미은은 작정한 듯 저에게 카톡 테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주고받은 낯뜨거운 대화 내용을 모조리 저에게 보내기 시작한 거죠. 남편이 저를 그냥 가정부라 생각한다. 여자도 아니다. 매력도 없고 그냥 애엄마니까 참고 산다. 미은이 네가 참 매력적이고 자꾸만 생각난다. 사실 내 스타일은 미은이 너다. 등등 저를 험담한 내용에 둘이서 좋아 죽네 어쩌네 하는 내용까지 다 있더라고요. 제가 상간소송을 하겠다고 경고해도 최미은의 짓은 멈추지 않았죠. 어떻게든 제 남편을 뺏으려는 작정이었습니다. 반성 없이 뻗대는 남편놈에 이혼해달라고 사람 닭다리 대는 최미은. 그 사이에서 저는 완전히 질렸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에 대한 정은 이미 진지게 떨어졌고 그냥 저냥 살았는데 그 사건으로 이제는 혐오감까지 남은 겁니다. 처음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 절대 안 해준다는 생각이었지만 나중에는 지긋지긋하고 질려서 오냐 바퀴벌레 같은 것들아 니들끼리 살아봐라 이렇게 마음이 바뀐 거죠. 최미은이 시도 때도 없이 너랑 최미은이랑 연병 떠 카톡 보내고 이혼해달라 색 난린데 나도 진짜 지겨워서 못 해먹겠다. 그냥 이혼해 줄 테니까 저 여자한테 가.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내놓고 그냥 그년한테 가라고. 제발 내 인생에서 영원히 꺼져. 남편은 자기는 저랑 이혼할 생각 없다고 최미은하고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다며 버티는 겁니다. 최미은에게 제 험담을 그렇게까지 한 인간이 저렇게 나오니까 기가 막혔죠. 저는 네가 이혼 안 해도 이젠 내가 할 거라고 이혼 소송할 거라고 회사에도 알릴 거라고 난리치니 그제야 이혼 자체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저는 소송으로 하려고 했는데 남편놈이 위자료를 주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자더군요. 제시한 금액이 나쁘지 않아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역시도 저한테 증거가 차고 넘치다 보니까 굳이 소송해봤자 자기한테 유리할 게 없다는 걸 알았겠죠. 그렇게 저는 위자료와 제 몫의 재산 분할을 최대한 챙겨 이혼했습니다. 최미은은 제 남편을 차지했다며 드디어 연봉 1억 남편을 차지했다면서 쾌재를 불렀겠죠. 남편의 퇴직금도 다 지 몫이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사 세옹지 말하더니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혼하고 불과 반년 후 큰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 말이에요. 회사에서 잘렸대요. 그냥 잘린 게 아니라 고소까지 당했대요. 뭐라고? 기가 막힌 소식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전 남편 5세 중 그 인간은 20년간 한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가 성실하고 열심히 회사를 위해 헌신하는 줄 알았겠지만 한편으론 아주 대범하고 치졸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고 남는 고가의 원재료들을 처리하는 척하면서 뒤로 빼돌려 팔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그걸 팔아서 생기는 수익금은 회사로 환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다 챙긴 겁니다. 장부 조작까지 하면서요. 그것도 1, 2년 해먹은 게 아니라 무려 10년 넘게 해먹은 거죠. 무려 10년 넘는 세월 동안 야금야금 회사의 자산을 제 주머니 쌈짓돈처럼 챙겨왔으니 그 금액이 얼마나 많았겠나요. 그동안은 현장 책임자라는 권력으로 부하 직원들의 입을 막고 장부를 조작해 완전 범죄를 했던 모양이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새로 부임한 공장장이 재고조사를 깐깐하게 진행하면서 비리의 꼬리가 잡혔고 감사팀이 들이닥쳐 탈탈 털어보니 그동안 횡령한 액수가 다 나온 거죠. 그 일로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순히 해고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회사는 오세중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빼돌린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최미은이 침을 흘리며 탐내던 연봉과 그 두둑한 퇴직금, 당연히 구경도 못하게 됐을 겁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가압류 걸어버렸으니까요. 연봉 1억 능력남이었던 제 남편은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잘린 빈털터리 빚쟁이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나중에 건너들으니 그걸 알게 된 최미은의 반응이 아주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거품을 물고 뒤로 나자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남편 뺏어서 호의호식하고 살려나 기대했겠지만 돈은커녕 그 삼식이 뒷바라지만 주구장창 하게 생겼습니다. 그 일로 그 둘이 얼마나 떠들썩하게 싸웠는지 한밤중에 아파트로 경찰까지 왔다니까요.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최미은의 팔자가 지독하구나 싶더군요. 전 남편도 무능력해서 이혼했다더니 이번에는 남의 남편 뺏어가면서 겨우 재혼했는데 재혼한 놈도 도둑놈의 빚쟁이니까요. 한마디로 제 남편 놈은 되팔지도 못하는 산업 폐기물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그 꼬라지가 얼마나 우습고 한심한가요. 서로 저주를 퍼부으며 이혼 한 해 만에 하고 산다는데 힘들게 재혼까지 했는데 무슨 이혼인가요?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둘이서 손잡고 100년 해로하며 살아야죠. 저는 그 얘기 전에 듣고 결국 최미은의 그 팔자도 지가 만든 거구나 싶더라고요. 남 부러워하고 시세마다 못해 남편까지 뺐더니 결국 돌고 돌아 그 삼식이 밥이나 차려주고 뒷바라지만 하게 생긴 겁니다. 그 꼬라지가 참 볼만했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아침 6시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국을 끓이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를 옥죄어왔던 삼식이 남편의 밥상 수발에서 해방된 것이 이렇게나 행복할 줄은 몰랐습니다. 늦음하기 일어나 향긋한 커피 한 잔에 토스트를 구워 먹으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아침, 너무 여유롭고 좋네요. 제가 버는 돈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받은 돈은 앞으로는 오직 저를 위해서만 쓰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그 이혼을 해주지 않고 버텼다면, 억울하다며 이혼 없이 붙잡고 늘어졌다면 아마 시달리고 있는 건 최미은이 아니라 저였을 것 같습니다. 제 남편을 탐내어 훔쳐간 최미은이 역설적으로 저를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준 셈이 되었습니다. 생각할수록 기막히고 통쾌한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싶네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반드시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말 역시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쓰레기 같은 인연은 훌훌 털어버리고 제 곁에 남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남은 생을 축제처럼 즐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는 늘 평온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